푸틴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끝장입니다. 크렘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대군 100만 명에게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토도 경악했고 중국도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러시아가 꼬리를 내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크렘린궁의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한기는 영하 28도의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코발렌코, 러시아 군사정보국 지하류에서 30년을 복무한 퇴역 대령입니다. 극동아시아 정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고 퇴역 후에는 모스크바 군사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차관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발렌코 소장, 지금 즉시 크렘린으로 오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대통령 직접 호출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림반도 병합 작전 때였고 또 한 번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걸까? 나토가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건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이 시작된 건가? 저는 서둘러 제복을 챙겨 입고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크렘린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호출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크렘린 원로원 건물 지하 벙커. 저는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FSB 국장, 그리고 각 군 사령관들. 러시아 군사 지도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유럽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발트에 연안의 붉은색 화살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군의 배치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인근 15만, 발트 3국 접경 지역 8만, 칼리닝그라드 주둔군 3만, 총 26만 명의 정예 병력이 나토의 동부 방어선을 압박하고 있었죠. 거기에 더해 후방 지원 병력과 예비대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리시는 건가? 나토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건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결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선언했던 그 남자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 앞에 서서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전선의 모든 병력을 철수시켜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나토를 압박할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철수라니요? 대통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질문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명령이다. 72시간 내에 모든 전진 배치 병력을 원위치로 복귀시켜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협상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방위 분담금 문제로 유럽과 갈등 중이고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압박을 강화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지도 위에 새로운 표시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그 국가들의 영토에 푸른색 아이콘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호였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대한민국?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왜 유럽 전선에? 주변의 장성들도 같은 생각인 듯했습니다. FSB 국장이 물었습니다. 각하, 한국이 나토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작전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정보 분석에서 늘 이 순위 이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나토. 그 다음에나 거론되는 존재였죠. 6.25 전쟁 때 우리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고, 그때 한국군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부산까지 밀려 바다에 빠졌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은 늘 미국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전시작전권조차 미국이 쥐고 있는 나라. 독자적인 군사력이라고 부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런 나라 때문에 100만 대군을 철수시키려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3일 전 폴란드 주둔 한국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문제는 그게 단순한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는 거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그 무기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국 무기와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현무5. 한국이 급비리에 개발한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9톤이라고요? 그건 재래식 탄두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가 450kg,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700kg. 9톤이면 그것들의 10배가 넘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각하? 한국이 그런 무기를 개발했다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류가 입수한 위성사진과 통신감청 자료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발렌코 소장, 자네가 극동아시아 전문가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그럼 자네도 이 무기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무기가 개발됐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정보기관이 한국을 너무 얕봤어. 미국 뒤에 숨은 꼬마 국가라고 무시했지. 그 사이에 저들은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어. 그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미사일이 폴란드에 배치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나?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거야. 회의실에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폴란드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00km, 사거리 3000km라면 여유 있게 타격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철수를 명령하는지 이제 알겠나? 우리가 나토를 압박하면 한국 미사일이 날아온다. 9톤짜리 탄두가 크렘린에 떨어지면 뭐가 남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그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 대군이 한국 때문에 꼬리를 내린다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한국의 실체가 정말 무엇인지 내 눈으로 파악해야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과장된 정보일 거라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일 거라고.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연구소로 복귀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군사전략연구소. 겉으로는 민간 싱크탱크였지만 실제로는 지하류 산하 정보 분석 기관이었죠. 저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부하 연구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와. 군사력, 방산산업, 무기 수출 현황. 최근 5년치 전부 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본 대통령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공포에 질린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일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30년 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1995년, 제가 GRU에 처음 입대했을 때, 당시 선배 장교가 저에게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극동아시아? 거긴 중국하고 일본만 신경 쓰면 돼. 한국은 뭐, 미국 기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독자적인 능력은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앞에서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됐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은 늘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무기도 미국산, 작전 지휘도 미국이 담당, 자체 방위 산업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뒤에 숨어있는 허수아비, 실전 경험 없는 퍼레이드 군대, 위협 순위에서 중국, 일본은커녕 북한보다도 아래. 그런 나라가 갑자기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연구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국방 예산, 병력 규모, 주요 무기 체계,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국방 예산 약 60조 원, 병력 50만 명, 전차 2,500대, 전투기 400대.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러시아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랐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은 한국의 2배가 넘었고 병력은 100만 이상이었습니다.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과장된 거야.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거야. 저는 다음 문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2020년 3조 원, 2022년 17조 원, 2024년 22조 원, 2025년 예상 25조 원. 5년 만에 수출액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의 성장세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출 대상국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총 계약 금액 22조 원,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문,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2문, 핀란드 K9 자주포 48문, 호주 K9 자주포 30문, 레드백 장갑차 129대,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문, 이집트 K9 자주포 200문, 인도 K9 자주포 100문.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토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계약 규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라고? 우리 최신의 T90 전차의 연간 생산량이 고작 40대인데 한국이 어떻게 저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이바노프, 이 자료 출처가 어디야? 공개 자료입니다, 소장님. 각국 국방부 발표와 방산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네. 여러 소스에서 교차 검증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이 서류 속 한국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실제 전투력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요. 싸고 양이 많으면 팔릴 수 있습니다. 품질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가격이 쌀 거야. 나토가 러시아 때문에 급하게 재무장하려니까 저렴한 한국산을 사는 거겠지. 품질은 독일이나 미국 무기에 한참 못 미칠 거야.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 세르게이 코발렌코, 1950년 소련 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군, 그때 걔들 완전 오합지졸이었어. 우리가 북한에 T-34 전차 보내줬더니 3일 만에 서울 점령했지. 한국 놈들은 전차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총 한 방 제대로 못 쏘고 부산까지 밀렸지. 미국 없었으면 걔들 다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야. 아버지는 늘 한국을 깔보셨습니다. 그 나라는 절대 강해질 수 없어. DNA가 다르거든. 역사적으로 늘 누군가에게 의존해온 민족이야. 중국 속국이었다가 일본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미국 속국이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했고 실제로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밀어두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고 있긴 하지. 하지만 그건 틈새 시장을 노린 거야. 러시아나 미국처럼 진짜 강대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야. 대통령께서 과민 반응하시는 거야. 현무 파이브?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무기일까? 아마 허풍이 섞여 있을 거야. 한국인들이 원래 과장 좀 하잖아. 저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 아마 별거 아닐 거야. 한국은 한국일 뿐이야. 미국 뒤에 숨은 작은 나라. 그게 전부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대통령의 그 눈빛, 공포에 질린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출근하자마자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발렌코 소장,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기한은 2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현역 분석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극동아시아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신임이 영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다면, 한국이 정말로 위협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제가 30년간 쌓아온 분석이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거야. 대통령께 정확한 정보를 보고 드리면 돼. 저는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모든 자원을 집중해라. 군사력, 방산산업, 기술 수준, 실전 능력. 전부 파헤쳐야 한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한국 자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쪽 정보기관의 보안이 꽤 철저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한국 정보기관, FSB나 우리 지하류에 비하면 애들 수준이야. 필요하면 현지 자산도 활용하고 공개 자료만 해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따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조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한 건 한국의 주력 지상 무기인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나 주문한 그 전차. 저는 기술 사양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중량 55톤, 주포 120mm 활강포, 최고 속도 70km, 파워팩 1500마력.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라. 미국 에밀 에이브럼스 껍데기에 독일 엔진 끼워 넣은 조립품이잖아. 독자 기술이 뭐가 있어?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K2 전차의 파워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초기에는 독일 MTU 엔진을 썼지만 지금은 두산에서 만든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산 엔진이라고? 한국이 전차 엔진을 만든다고? 네,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변속기도 국산이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차 엔진과 변속기, 이른바 파워팩은 전차 기술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차 파워팩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죠. 한국이 그 대열에 끼어 있다고?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DV17K 엔진. 국산화율 100%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K9 자주포. 이 무기는 한국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이었고 누적 수출량이 700문을 넘었습니다. 저는 기술 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155mm 52구 경장 주포,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분당 6에 8발, 자동 장전 시스템.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발사 속도 분당 6에 8발? 저는 우리 러시아의 주력 자주포 ES-19 무스타의 사양을 떠올렸습니다. 분당 4발. 한국 자주포가 2배 빠른 속도로 사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연구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발사 속도가 맞아? 분당 8발이면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소장님. K9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신형인 K9A는 완전 자동 장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의 한계를 밝혀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기술 백긴 짝퉁이라고 증명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예상과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독자 개발 엔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 속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인정하지. 한국이 좀 발전하긴 했어. 하지만 이건 지상 무기 얘기야. 진짜 중요한 건 미사일이지. 현무5. 그 괴물 미사일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해. 저는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GRU 본부에서 기밀 자료가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공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방산 전문 매체 기사, 군사 분석가들의 평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질수록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제가 알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 미국 뒤에 숨은 허수아비가 맞는 걸까? 아버지가 깔봤던 그 나라가 정말 아직도 그대로인 걸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GRU 본부에서 기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급 비밀. 저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 어딘가에 지하시설 입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 좌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사령부 추정시설, 2024년 11월 촬영. 저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시설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지하 갱도 입구 앞에 거대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것.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직경도 엄청났습니다. 사진 옆에 GRU 분석관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추정 길이 12m, 직경 1.8m. 기존 현무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신형. 탄두부 크기로 추정할 때 탄두 중량 8에 1 공톤 범위.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8에 1 공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9톤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통신 감청 자료였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당국 간의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한 것이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무5 괴물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 현황.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개발 기간 7년. 총 투입 예산 3조 8천억 원.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 재래식 최대. CEP 원형 공산 오차 10m 이내.
마지막 항목에서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CEP 10m? 그건 미친 정밀도였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CEP 5에 침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그에 근접하는 정밀도를 달성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현무5는 지하 벙커 관통을 위해 특별 설계됨. 9톤 탄두가 지표면에 충돌할 경우 콘크리트 60m 이상 관통 가능. 이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시설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저는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콘크리트 60m 관통. 크렘린 지하 벙커의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m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대통령 벙커까지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해. 이건 추정치일 뿐이야. 실제로 그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는 거야. 저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국 언론에 공개된 현무5 시험 발사 영상의 캡처 이미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자료였죠. 영상 속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기둥이 대지를 태우며 괴물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어딘가의 산악지대에 설치된 표적, 콘크리트로 만든 모의 벙커였습니다. 표면에 북한 지휘 벙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9톤짜리 탄두가 그 벙커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올랐고 콘크리트 파편이 수백 미터까지 날아갔습니다. 폭발이 가라앉은 후 드러난 것은 직경 80m, 깊이 30m의 거대한 분화구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야. 이건 전술핵이야. 재래식 탄두로 이런 파괴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미국 뒤에 숨어 있다고 깔봤던 그 나라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다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소장님,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원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입수한 영상입니다. 한국 K2 전차의 실전 테스트 영상이에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어딘가의 군사훈련장. 눈 덮인 평원 위에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 다른 쪽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러시아의 T-90M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새 전차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해설자가 폴란드어로 설명하고 있었고 하단에 영어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주력 전차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 K2, 독일 레오파르트 EA7, 러시아 T-90M. 과연 어떤 전차가 가장 우수할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T-90이 이기겠지. 우리 러시아 전차가 독일이나 한국 따위에게 질 리가 없어. 첫 번째 테스트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세 전차가 동시에 출발해 1km 거리를 주파하는 테스트.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K2가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무거운 55톤짜리 전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그 뒤를 따랐고 T-90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결과 K2 47초, 레오파르트 52초, T-90 58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직선 주행에서는 졌어. 하지만 전차전은 직선 달리기가 아니야. 두 번째 테스트는 험지 돌파였습니다. 진흙탕, 참호, 급경사를 통과하는 코스. 이번에도 K2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중 도하 테스트였습니다. K2는 4m 깊이의 강을 스노클 없이 통과했습니다. T-90은 수심 1.5m에서 엔진이 꺼졌습니다. 구출 차량이 와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사격 정확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화력은 세계 최고니까요.
2km 거리의 표적. 세 전차가 차례로 사격했습니다. K2가 먼저 쐈습니다. 탕. 표적 정중앙 명중. 다음 레오파르트. 탕. 표적 명중. 하지만 중앙에서 약간 벗어남. 마지막 T9 10점. 탕. 표적. 빗나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해설자가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KSTAM입니다. 이동 중 사격에서도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 중 사격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새 전차가 시속 30km로 달리면서 표적을 쏘는 테스트. K2는 5발 중 5발 명중. 레오파르트는 5발 중 3발 명중. T90은 5발 중 1발 명중.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분명 조작된 영상이야. 우리 T90이 이렇게 못할 리가 없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 혹한 환경 테스트. 영하 35도의 냉동 창고에서 12시간 방치 후 시동을 거는 테스트. K2. 운전병이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한 번에 부르릉 하고 걸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동이 2번 만에 걸렸습니다. 약간의 배견이 뿜어져 나왔지만 정상 작동. T9 10점. 시동을 걸었습니다. 끼릭. 아무 반응 없음. 다시 시도. 끼릭끼릭.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K2 전차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혹한에 대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동유럽의 겨울 환경에도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우리 러시아 전차가 한국 전차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발린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그 나라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있는 옛 동료. 15년 전 합동 군사훈련에서 알게 된 PLA 정보 장교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국방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가 받았습니다. 웨이, 장 대령, 나야. 코발렌코. 오, 드미트리.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 장 대령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쾌활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군사력을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았어.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미트리,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인민해방군도 2년 전부터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도 긴장하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긴장한다고?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중국이 농담하는 거야? 농담이면 좋겠어. 장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너 한국 해군에 대해 알아? 해군. 이지스함 몇 척 있다는 거 알아. 미국 기술로 만든 거지. 거기까지는 맞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직 발사대가 있어. KVLS라고 해. 이게 우리를 놀라게 했어. 수직 발사대. 그게 뭐가 대단해? 대단하지. 미국 맥 41보다 셀 크기가 커서 더 큰 미사일을 넣을 수 있거든. 현무삼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해궁 대공 미사일. 전부 이 발사대에서 나가. 그래서 문제는 한국이 이걸 잠수함에도 장착했다는 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수함. 응. 도산한창 5급 잠수함. 디젤 잠수함인데 SLBM을 쏠 수 있어.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건 핵 억지력의 핵심 무기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보유한 전략 무기. 그런데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잠깐, 한국은 핵무기 없잖아. SLBM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장 대령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미트리, 너 아까 현무5 얘기했지? 응. 그 괴물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없어. 하지만 핵문턱 국가라는 말이 있지.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만들기로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만들 수 있는 나라. 설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5위권이야.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미국 눈치 때문에 안 만드는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니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현무5가 있으면 굳이 핵이 필요 없어. 9톤짜리 재래식 탄두면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이 나오거든. 장 대령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한국을 숨겨진 핵 강국으로 분류해. 공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가진 나라로 본다는 거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드미트리, 너희 러시아가 한국을 얕본 건 이해해. 우리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시 봐야 해. 저 나라는 더 이상 미국 뒤에 숨은 꼬마가 아니야. 그럼 뭔데? 장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이스라엘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 하지만 중동 전체를 상대로 싸워 이기는 군사 강국.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알려졌지만 공식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 이스라엘에 한국을 비유하다니. 생각해봐. 인구 5천만. 국토는 작지만 산업 기반은 세계적 수준. 기술력은 미국, 일본에 뒤지지 않아. 군대는 징병제로 훈련된 예비 병력이 수백만. 그리고 무엇보다 장 대령이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힘이 장난 아니야. 6.25 때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야. IMF 때 금 모아서 나라 빚 갚은 나라고. 우리 중국도 그런 단결력은 부러워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 대령이 물었습니다. 드미트리,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럽 전선 병력을 철수하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뭐, 너희가? 응.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배치됐거든. 장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해가 돼.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마주치면 우리 북해함대도 긴장해.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언제 현무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미트리, 충고 하나 할게.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마. 저 나라는 건드리면 피보는 나라야. 이스라엘처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마저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한국 잠수함을 두려워한다. 이건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정보 분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변한 거야?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방산산업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생산력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수가 부족하면 의미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티거 전차가 성능은 최고였지만 소련의 T-34에 밀린 이유가 뭡니까? 숫자입니다. 독일이 티거 1대 만들 때 소련은 T-34를 10대 찍어냈습니다. 전쟁은 결국 공업력 싸움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업 생산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제조사, 연간 생산 능력 360대, 월 30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T-90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우랄바곤자보드 공장의 연간 생산량, 평시 40대, 전시 동원해도 120대가 한계. 한국이 러시아의 3배 속도로 전차를 생산한다고?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화 디펜스,
K9 자주포 제조사. 연간 생산 능력 600문. 월 50문. 우리 러시아의 ES-19 자주포 생산량. 연간 24문. 한국이 러시아의 25배 속도로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이 러시아보다 무기를 더 빨리 찍어낸다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 구조.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첫째, 자동화. 한국의 방산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 AI 품질 검사, 무인 운반 시스템. 우리 러시아 공장이 숙련공의 손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로봇이 24시간 전차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모듈화. K2 전차의 부품은 철저하게 모듈화되어 있었습니다. 고장난 파워팩을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 러시아 T90 8시간 이상. 특수 장비와 숙련 정비병 필요. 한국 K2 30분. 일반 병사도 가능. 전장에서 고장난 전차를 얼마나 빨리 수리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K2는 전장에서 30분이면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지만 T90은 후방으로 빼야 합니다. 셋째, 부품 국산화. 한국의 방산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80%를 넘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핵심 부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밀 센서, 광학 장비. 전부 수입에 의존했던 것들이 막혀버렸죠. 한국은 삼성, SK, LG 같은 세계적 전자 기업들이 방산 부품을 공급합니다. 반도체, 삼성이 세계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LG가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 LG, 삼성, SK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합니다. 한국 무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전부 자국산입니다. 제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포탄 생산량 비교 자료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155mm 포탄. 현대 지상전의 핵심 소모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수천 발씩 소모되는 그 포탄. 한국 풍산그룹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 일일 10만 발. 월 300만 발.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일 10만 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루에 쏘는 포탄이 2만 발입니다. 한국 혼자서 러시아 전체 소비량의 5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나토 전체의 155mm 포탄 생산량. 월 3만 발. 한국 하나가 나토 전체의 100배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업력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삼성이 스마트폰을 찍어내듯이, 현대가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그 무시무시한 제조업 DNA가 방산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빼면 재래식 전쟁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품질에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지금 나토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철수를 명령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조사 일주일째. 저는 나토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 50 경전투기 48대, 총 22조 원.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문, 추가 도입 협의 중. 핀란드 K9 자주포 48문, K2 전차 도입 검토 중.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2문,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문,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협의 중. 영국 K9 기반 AS90 후속 전차 공동 개발 협의 중. 독일 K9 기술 도입, BIS 2000 후속 공동 개발 검토.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나토 동부 방어선,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왜 나토는 자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독일에는 라인메탈이 있고 프랑스에는 네스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방산 강국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극동의 한국에서 무기를 사올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유럽 방산 산업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 생산 능력, 연간 36대, 월 3대. 한국 현대로템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납기도 문제였습니다. 독일에서 전차를 주문하면 배송까지 36개월. 한국은 8개월. 가격도 달랐습니다. 레오파르트 EH 한 대 가격 약 180억 원. K2 한 대 가격 약 100억 원. 같은 돈이면 한국에서 2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능도 K2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빠르고 싸고 좋다. 그것은 한국 제조업의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그랬고 현대 자동차가 그랬고 LG가전이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도 같은 공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나토 내부 보고서입니다.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의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부 전선 방어력 강화를 위한 한국 무기 체계 도입 효과 분석.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 한국의 방산 역량은 나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회원국이다. 특히 지상 무기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력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우월하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권고 사항 나토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한국 무기 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토 표준을 한국 규격으로?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군사 동맹의 근본적인 재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의 표준은 미국과 유럽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에 끼어든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나토의 동부 방어선이 한국 무기로 채워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이면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가 응사할 거였습니다. 한국제 미사일이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올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적이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리가 깔봤던 그 작은 나라가 새로운 적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러시아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철수 결정은 옳았습니다. 아니, 철수하지 않았다면 재앙이 벌어졌을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놈들, 걔들은 절대 강해질 수 없어. DNA가 다르거든. 아버지가 틀리셨습니다. 당신이 깔봤던 그 나라가 지금 당신 아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2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 한국 군사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미사일, 전차, 자주포, 함정, 항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찍어내는 무시무시한 생산력. 저는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종속국이 아닌 독자적 군사 강국이다. 나토의 동부 방어선은 사실상 한국 무기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서부 전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현무5 탄도미사일의 유럽 배치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서부 전역을 타격권에 넣었다. 유럽 전선 병력 철수 결정은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차가 크렘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주 전에 그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안게, 코발렌코. 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0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6.25 참전 군사고문이었지?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카. 자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강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DNA가 다르다고.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민족이라고요.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가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KGB에서 일하던 시절, 한국은 분석 대상도 아니었어. 미국, 중국, 일본. 그게 아시아에서 신경 쓸 나라 전부였지. 한국은 그냥 미군 기지가 있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아니, 위협 정도가 아니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모스크바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코발렌코, 내가 왜 철수를 명령했는지 아나? 한국 무기가 두려워서입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뭘 배웠나? 현대전은 미사일과 드론의 싸움이야. 그리고 그 미사일과 드론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지.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탄도 부족해. 이란과 북한에서 사오고 있는 형편이야. 그런데 한국은 하루에 10만 발을 찍어내. 우리가 한 달 쓸 양을 하루 만에 만들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핵을 쓰지 않고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는 핵 아니면 답이 없어. 그런데 핵을 쓰면 우리도 끝이야. 어느 쪽이든 파멸이야. 그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철수한 거야.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끝장이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끝장. 그것은 러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한 나라를 두려워해서 군대를 물린 것. 그것도 한국을.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극비로 분류해. 국방부와 참모본부에만 공유해. 언론이나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카카. 그리고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사 작전에서 한국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전부 배제해. 이해했나? 예, 카카.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봐도 좋아. 수고했네. 저는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발렌코. 저는 돌아섰습니다. 대통령이 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틀렸어. 한국인들의 DNA가 다르긴 한데 약해서가 아니야. 강해서 다른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70년 만에 역전당했어. 6.25 때 우리가 밀어붙였던 그 나라에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깔봤던 그 나라가 70년 후에 당신 조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로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이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벽에 걸린 군복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북한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소련 군사고문단 장교 시절.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극기가 찢어진 서울 거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끼우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5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1950년에 보셨던 그 한국이 아닙니다. T-34 앞에서 도망치던 그 군대가 아닙니다. 미국 원조 없이는 밥도 못 먹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 러시아를 두렵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우리 T-90을 압도합니다. 그들의 공장은 우리의 10배 속도로 무기를 찍어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끝장이라고. 70년 전 아버지가 깔봤던 그 나라 때문에 러시아 대군 100만이 꼬리를 내리고 철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뒤에 숨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퍼레이드 군대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료를 파면 팔수록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인들의 DNA가 다르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약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강해서 다른 겁니다. 그들은 1950년에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원조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입니다. 현대는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DNA가 이제 무기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 한국은 절대 강해질 수 없어.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민족이야. 틀리셨습니다. 그들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맨주먹으로, 피와 땀으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해냈습니다. IMF 위기 때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은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두렵게 만드는 군사 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깔본 70년 동안 그들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련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와 영토에 기대고 있는 동안 그들은 기술과 산업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1950년 아버지가 서울을 밟으셨을 때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26년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러시아는 한국 때문에 군대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70년, 겨우 70년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나라의 힘은 영토나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깔봤던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당신의 아들 드미트리 올림. 저는 타자기에서 종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먼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지금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다, 한국. 진심이었습니다. 적국의 정보장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성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증명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의지만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폐허에서 시작해도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깔봤던 모든 나라들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을, 중국을,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의,
그리고 우리 러시아에 대한 반성.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깔봤던 나라들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인들은 70년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70년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러시아 대군이 한국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은 오늘 겸손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서. 그리고 아버지께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떤 나라도 깔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창밖의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에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모스크바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성장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두렵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한국 무기의 유럽 수출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토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핵심 방산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연간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이 관여하는 모든 분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푸틴의 그 명령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저는 지금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을 분석할 때 예전처럼 깔보지 않습니다. 존경을 담아 연구합니다. 적이지만 배울 점이 있는 나라. 그것이 제가 내린 한국에 대한 결론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 가보고 싶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밟았던 그 땅.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그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러시아 정보장교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보장교가 모스크바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힘,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